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경사노위가 진통 끝에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만들었다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는 2달째 파업 중입니다. 잠자는 법안이 12,000건이 넘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유치원 3법, 카풀법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그리고 드루킹 재특검, 선거제도 개편 논란 등 쟁점마다 여야 대치는 극한입니다. 결국 여야는 국회 정상화보다 1년 뒤로 다가온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 이대로 흘러가도록 놔둬야 할까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디서 첫 단추를 찾을지 오늘 직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손님 모셨습니다. 전 국회 부대변인 지내신 임병식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 카톨릭대학의 차재원 교수님, 그리고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종권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 파행의 원인을 최신 순서로 거꾸로 따져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일 겁니다. 한국당은 문재인판 초대형 블랙리스트다. 민주당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다. 이런 주장입니다. 양쪽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습니다. 규모 면에서나 그 정도 면에서 소위 이전 정권의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그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감반 의혹, 드루킹 사건 등 당내 현안 TF 연석회의를 소집하는 등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달라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정부 블랙리스트와는 대상과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산하 임원 평가와 정당한 관리 감독일 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극히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게 민주당 공식 입장이지만 여당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에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서 여야가 법안 심사한다 하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일 안 하고 개점 휴업으로 파업 중이다라는 것 자체가 뉴스가 안 되는 이런 상황.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개탄을 하면서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가 표를 좀 만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개점 휴업 심한지. 개점 휴업의 장기화 상황입니다. 이종훈 실장님. 네네. 법안 계류 법안이 18,000건이면 발의 법안이 발의 네. 18,000. 네. 계류된 게 뭐 몇천 건. 12,000. 12,000 계류된 게 건. 12,551개입니다. 저희 그 표가 좀 잘못됐네요. 네. 두 번째 계류 법안 수가 12,000개. 2,551개. 예. 자, 그럼 물리적으로 만약에 오늘 정상화된다 쳤을 때 네네. 저 10,000개 넘는 법안이 다 처리가 되려면은 하루에 몇 건씩 해야 돼요? 하루보다는 일주일 단위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단위로. 300개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 단위로 300개씩 300개를 법안이 해야 처리가 12,000개를 처리할 수 있는데 예.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국회가 가장 열심히 일할 때가 있어요. 언제죠? 국정감사. 국정감사, 그리고 또 맞아요. 하나 예. 예산결산. 예산결산 안 하면 공무원들 다 월급도 안 나가고 이 국회가 그러니까 국정이 마비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조건 합니다. 딴 건 안 하더라도. 그러네요. 그러면 국정감사하고 예산결산 이 국회를 안 했을 때 일주일에 300개씩 해야 12,000개입니다. 그러네.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자, 근데 이게 왜 이제 이렇게 스톱됐느냐를 놓고 보면 선거제도 개혁, 저거 뭐 답 안 나오고 공수처 설치,
이른바 사법개혁안 뭐 답이 없으니까 서로 이제 대치가 되고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예. 총선용 홍보 자료가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몇 개를 발의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법안을 많이 발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발의만 해놓고 사실 없어지는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무슨 법이 통과됐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통과됐느냐. 맞습니다. 예, 예. 이번 국회에서 얼마나 통과됐느냐. 그게 일한 거예요. 예. 그게 국민들한테 실제로 다가오는 건데 지금 현재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내가 무슨 법안을 발의했다. 이거는 기사 써주면 안 돼. 내가 이거 뭐를 통과시켰다. 이거를 그렇죠. 써줘야 되는 거예요. 통과시켰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 국민들이 그 법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현재 국회는 지금 30%예요. 예. 30%가 많냐 적냐를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내년밖에 안 남았어요. 총선이. 1년 탱총이 남았네요. 내년이면 내년에는 한 4개월 있는데 총선 국회이기 때문에 예, 예. 올해 내로 다 지금 말씀하실 때 해야 되는데 문제는 19대 국회 사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47%예요. 그러니까 통과 된 어떤 비율을 얘기하면 그럼 현재 31%라는 건 19대 국회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고 정말 뭐 아무리 1년 남았다지만 성적표는 형편없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숫자만 놓고 봐도 그 일 안 했다고 욕먹었던 19대 국회도 40몇 %였는데 법안 통과율이 이번 국회가 31%면요. 시청자 여러분 100개 법안 발의돼 봐야 70개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안 발의했다라고 생색만 내는 국회의원님들 말씀 이거 뭐 저 믿지 말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찌됐든 차재원 교수님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뭐 12,000개가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다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지금 국민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탄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최저임금법, 유치원 3법 이런 거는 기억이 나는데 아유 저 그거 말고도 많네요. 많습니다. 예, 지금 저기 놓은 대로 지금 최저임금법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 구조를 지금 개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또 법을 바꿔야 되는 법을 거죠? 바꿔야 되죠. 그리고 지금 또 그 공교육 정상화법 또한 영어 초등교육 1, 2학년까지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빨리 처리돼야 될 법안이고 유은혜 장관은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교육 허용하겠다는 하겠다는 거죠. 방침이죠. 근데 하겠다는데 그러려고 하면 지금 공교육 정상화법과 관련된 법안이 이번 3월 그러니까 지금 2월 국회에서는 처리가 돼야 될 문제인데 사실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지금 그 교육부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될지 안 될지 그게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초등학교 1, 2학년들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가 계시다면 장관이 저 영어 교육 허용한다 했으니까 되려나 상당히 보다 논란 했지만 끝에 지금 그 교육부가 지금 수용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이 그런데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못 하는 거네요. 예, 그래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그런 측면이 법안들.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카풀 소위 말해서 네. 이 택시와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택시업계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형 우버 뭐 그런 그런 부분들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고요. 그러니까 여객 자동차 운수법 같은 경우 지금도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체육계 성폭력과 관련된 것들도 지금 사회적 상당한 또 현안인데 이 국민체육진흥법도 있는 것이고요. 또 정신건강정지법 이거 지금 임세원법이라고 임세원법. 그러죠. 지난번에 기억나요. 그러니까 기억나요. 정신과 저 의료진이 한 분이 지금 그러니까 그 환자에 의해서 비격당해서 좀 상당히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의료진들을 보호하려는 법 이것도 지금 그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요. 뭐 이외에도 지금 그 하면은 옵니다만은 이 살공급 가인과 가락 하격을 막기 위한 농업소득보존법 또 그 지방 분권을 그 상당히 강제하기 위한 지방 일괄 이양법 이런 부분도 그 필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정부하고 언론이 맨날 떠들어 봐야 농민들을 위해서 쌀값 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촉구를 하고 정부가 하겠습니다 해서 보도는 되는데 그래서 되나 보다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농업소득보전법이라는 저 법을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지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요. 그럼 저희가 12,000개의 법안을 일일이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이런 걸로 미루어서 얼마나 많은 민생 법안들이 이게 완결되지 않고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비판을 받아도
여야 모두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님들 또 돈 받아 가시는 데는 절대 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국회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회 뭐 활동 많이 하셨으니까 네. 국회의원들 상황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뭐 법안 저렇게 놀고 있다는 국회의원들 싸우기만 한다는 얘기 뭐 식상하고 이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근데 일은 안 하고 특활비는 꼬박꼬박 받아갔다. 이건 예. 무슨 메커니즘입니까? 그 말씀드리기 앞서서요. 예. 앞서 아까 우리 이종구 실장께서 그 발의 말씀하셨는데 이게 발의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걸 저희가 한번 제 스스로 이제 전수조사 비슷하게 해본 적이 통계를 있었는데요. 내보셨군요. 예, 궁금합니다. 특허하고 좀 비슷한데요. 뭐 신호등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는 것을 약간 틀어가지고 딴 사람이 또 특허를 변용해서 계속 받아가거든요. 네. 법안 발의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뭐 법안이 이제 개정안에 나가게 되면은 A라는 의원이 뭐 30% 의무 채용을 해야 된다. 네. 그럼 또 B라는 의원은 거기다가 좀 더 플러스 해가지고 35로 또 발의안을 또 냅니다. 또 다른 분은 지역을 떠나서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도 지역 인재로 인정을 해주자 뭐 이런 네, 식인데 예. 결국은 하나의 법안을 가지고 세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의를 하는 거거든요. 문구 하나 바꾸고 예. 단어 하나 바꾸고. 예, 아주 예, 편하게 발의를 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통합해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아주 무책임한 법안 발의 경쟁인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언론인들이 법안 발의만 자꾸 중점적으로 해주니까 그게 곧 실적이 되는 거고 또 해당 정당에서도 공천할 때 그 경선할 때 그 가산점을 그걸 평점을 예,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주 뭐 허술한 법안들이 많이 지금 양상이 돼서 이렇게 맞아요. 뭐 예, 이거 돼 말씀하시니까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영업 비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봐서 알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기자들한테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 발의한다고 기사 써달라고. 예, 예. 그러면은 또 기자들은 생색이 나니까 또 발의됐다고 또 기사를 써요.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서는 하세월로 저렇게 그렇죠. 잠자다가 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예, 법안은. 예. 그럼 국민들은 속는 거예요. 아 이런 법이 될래나 보다 그랬다가. 근데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 지금 해주시는 이제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해 12월부터 거의 국회의원 모습을 못 하고 그렇죠. 아까 예. 파업이라고 하셨는데 파업보다는 이제 태업에 가까운데요. 일을 안 하는 거죠. 일을 안 지금. 하는 거죠. 네. 아 나오긴 나오니까. 예. 예. 뭐 나온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특허 활동비를 지금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출근을 하면은 특별 활동비는 주게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1인당 94만 원씩 해가지고 2억 7천만 원 정도를 지금 받아갔다는 건데 이야. 예, 특활비가 94년도에 국회 같은 경우는 도입이 됐었거든요. 예. 뭐 국정원이라든지 검경, 뭐 국방부 뭐 이런 데도 있지만은 국회에 정말 특활비가 필요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논란을 이제 차지하고라도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비판 때문에 지난해 8월 달이죠. 특활비 없애겠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없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다 없앤 게 아니라 원내대표단에다가 배분하는 것만 없앴거든요. 한 20억 정도 되는데 예. 국회가 1년에 쓰는 특활비가 한 60억 원 정도인데 한 3분의 1을 없앤 거죠. 그래서 그때도 꼼수라는 비난도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들의 뜻하고 어긋나는 일을 하는 거고 문희상 의장이 미국 다녀와서 오죽하면 이제 뭐 화를 많이 내고 또 국회의원들 전체에다가 좀 서한문을 보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들어와서 싸워달라. 이 상태로 가면은 국민들의 분노가 우리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불탔던 촛불 인재는 여의도로 몰려올 거다. 이런 경고성 발언했는데 오직 답답하면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역시 국회 상황을 겪어보셨으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이게 저도 오래돼가지고 잘 몰랐던 통계인데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를 좀 해보죠. 국회의원들 전체한테 주는 300명한테 주는 특별 활동비라는 게 연간 예산이 60억이나 됩니까? 세비 말고. 그렇죠. 상임위원장한테 일단 많이 나가죠. 상임위별로 나눠 가는 상임위별로 거니까. 나가고 원내대표단에도 나가고 국회의원들한테 뭐 1인당 94만 원 정도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럼 큰 틀로 보면은 뭐 돈 100만 원씩은 가져가네요. 그렇죠. 한 총계로는 한 60억 정도 되는 걸로 뭐 60억이나 조금씩 돼요. 차이는 좀 있는데 지난번에 특활비 폐지한다고 해서 일부를 폐지하기는 했는데요. 일부는 또 남아 있습니다. 지금. 특활비 자체가 뭐 논란의 대상이긴 합니다만은 그 논란 자체는 뒤로 돌리고라도 어찌됐든 법안 활동을 하고 좀 법을 통과를 하고 국회가 돌아가고 정상화됐을 때 특활비를 받아가도 이게 맞네 틀리네 얘기가 나올 판에
이게 놀면서도 특활비 받아가는 거는 좀 어떻게 방법 없어요? 차 교수님? 물론 뭐 특활비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맞아요. 세비조차도 그 단어 생각이 안 났었어. 안 되죠. 그래, 무노동 무임금아니에요. 일 그렇죠. 안 하면 사실은 받지 말아야지. 무노동 무임금이죠. 이번에 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지금 국회 본회의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사실상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활비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세비도 당연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상당히 네. 그러니까 세비까지 나가는 것도 조금 막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앞서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문희상 의장이 이번에 민심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민생 입법, 개혁 입법도 중요하지만 그 문희상 의장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과거 카스라 테프트 밀약과 같은 그러한 상당히 그 주변에 우리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 격동의 이런 네. 움직임이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이게 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맞는 이야기냐는 예, 뭐 이야기를 예. 하셨는데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미국과 일본이 당시 한반도의 문제를 놔둬놓고 미국은 필리핀을 취하고 그 일본은 한반도를 갖고 왔는데 두 나눠 강대국이 먹었죠. 예. 일종의 밀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그 현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벌써 한 100년 전의 그러한 구한말 시절의 그런 어려운 네. 그러한 그 위기 국면을 아마 떠올리는 부분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회가 과연 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맞느냐는 이야기 저는 상당히 좀 이렇게 가슴에 좀 와닿는 와닿는 얘기긴 그런 해요. 이야기더라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세비나 특활비 문제도 중요하지만 과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격동의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될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부분 이 좋아요. 부분은 정당한 지적이 아닌가 생각이 국회가 들었습니다. 지금 공전을 하다 보니까는요, 물론 개혁입법, 민생입법도 지금 지원이 되지만은 자신들 일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국회에 지금 차관급 인사가 한 5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직책이 예산정책처장하고 입법조사처장인데 아, 그게 공석이에요 지금? 작년 12월 말에 임명동의안을 지금 국회 운영위에다 냈는데 국회가 안 열리니까 지금 그 사람들 임명동의안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못하고, 있고 예. 또 결제도 안 되고 있군요. 예, 청와대 신문고 통해 가지고 국민들 청원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실은 그런 청원 제도가 활성화돼야 되는 게 국회거든요. 예. 국회가 300명이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데 음. 그 청원 제도를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만 제가 청원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단독이라든가 공동이라도 국회의원 소개 없이 청원을 국회에다 할 수 있게끔 이런 국회 청원제도 개선안도 좀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모든 논의가 다 청와대 중심으로 가는 거고 본인들 스스로 책임을 좀 못 하고 있는 셈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국회를 전반적으로 비판하는 것 자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같이 욕먹는 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제가 30년 경력에 경험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이게 전체적으로 국회를 여야를 한 덩어리로 해서 비판하는 거는 무의미한 비판이기 때문에 조목조목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순으로 이 국회 파행의 원인을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이종호 실장님. 네네. 역순으로 할 때 지금 가장 최신순으로 문제가 되는 게 환경부 블랙리스트인 거는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이게 지금 본질이 완전히 뜨거운 뭐예요? 감자가 됐죠. 본질은 이겁니다. 지금 사실 이 예. 12월부터 이 국회가 꼬였잖아요. 예. 맨 처음이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입니다. 거기서 김태우에서 시작된 겁니까? 네, 김태우에서 시작이 예, 됐죠. 예. 이제 하도 그 다음에 사건들이 많아서 예. 사실 좀 이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 김태우 수사관이 여러 가지 폭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부 문건이에요. 물론 뭐 자유한국당이 이 문건을 터뜨리긴 했지만 그러나 김태우 수사관이 실제로 환경부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그 문건이 있었고 자신이 이제 특감반에 보고를 했다. 예. 이 특감반장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검찰이 수사를 한 거예요. 수사를 했다가 결정적으로 컴퓨터에서 이 문건이,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에서 폭로한 문건 이외의 문건, 지금 말씀하시는 문건은 어떤 의미냐면 환경공단을 비롯해서 환경부 산하에 있는 그런 그 공공기관들의 네. 기관장 및 임원들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퇴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사퇴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좀 사찰성
어떤 문건을 배경, 만들었다. 이 예. 문건을 만들었다. 근데 이 문건이 발견이 된 거예요, 환경부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아주 불거졌죠. 자, 그러면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청와대 특감 반원이었던 김태우 씨 폭로의 주장은 내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었다. 청와대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처음에는 손살을 치고 그런 거 없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장관 폴더에서 문건이 나와버렸죠. 중간에 한 단계가 있어요. 그 전에 예. 모른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자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있긴 있는데 이거는 예. 요구를 했다. 김태우 수사관이 우리 쪽에 요구해서 요구를 만든 해서 거다. 만들어준 거지. 청와대라든지 이런 거 청와대랑 별개의 문제라고 해서 저기 해명을 했는데 예. 이번에 문건을 봤더니 인사수석실까지 개입이 돼 있다. 아하. 자, 그럼 팩트만 정리를 아니 해보면 근데 그 팩트가 예,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 네, 생각인데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필요하죠.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주장하는 문건 자체는 그러니까 환경부에다가 자신이 아주 요구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가 만들어줬다는 문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하기관들의 임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임원들의 그 사표 제출이 어떻게 되고 그런 동향 보고 정도는 김태우 수사관한테 줬다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로 받아왔던 문건을 청와대로 넘겨준 건 아니다. 네. 그건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지시한 것도 아니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가 알아서 알아서 오버한 거다. 네. 한 것이다. 네, 그렇기 그거였죠. 때문에 김의겸 그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김태우 수사관의 문건 자체가 청와대 담장을 넘은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검찰이 이번에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압수수색을 하니까 거기 그 환경부의 감사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장관 보고용 폴더에 예. 이 지금 그 산하기관들의 그 여러 가지 임원들에 대한 그 있는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태 관련 동향이라는 그 네. 문건이 있다는 거죠. 그 문건은 김태우 수사관이 언급한 문건하고 또 별개의 문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이 그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감사를 네. 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적 사항, 조치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 문건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가 된 것이다. 예.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임명권을 가진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인사수석이 이 부분에서 적법한 업무 행위를 한 상황에서 서로 그 부처 간에 청와대와 부처 간에 협의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이 이야기하는 문건과 지금 검찰이 압수한 문건은 별개의 문건이다. 별개의 문건이다, 그리고 이거예요. 이 검찰이 압수한 문건 자체는 약간 내용에 있어서는 이 그 적법한지 부적절한지는 그 부분에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만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건 정상적인 이 지금 인사 감독권의 행사라고 지금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청와대 주장인 즉슨 김태우가 환경부로부터 받아낸 문건은 본인이 개인적인 일탈이었고 본인이 오바해서 받은 문건이었을 뿐 청와대 담장을 넘어온 적은 없다. 이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다 뒤져보니까 문건이 하나 틱 나왔는데 청와대 보고용이 나왔어요. 그 성격은 같지만. 그런데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팩트만 놓고 보면 청와대 담장을 넘어간 겁니까? 안 넘어간 겁니까? 그건 넘어간 거죠. 넘어갔죠. 네. 그 부분이 이제 정치적 쟁점이 되는 그렇죠. 되겠군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쟁점을 분명히 이제 할 것 같은데 임병식 부대변인, 예. 뭐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 논란을 떠나서 국민 여러분들이 요 대목에서 시청자가 딱 드는 느낌은 박근혜 때 만든 블랙리스트랑 지금 문제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 블랙리스트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그 청와대 보고용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장관 보고용으로 아까 폴더에서 발견됐다는 게 장관 장관 보고용으로 돼 보고용, 있지만 장관 그게 보고용, 인사수석실로 인사수석실까지 보고가 예, 됐다는 보고가 거예요. 됐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관계 확인된 거죠. 예, 예. 인사수석실로 넘어간 거예요, 청와대로. 뭐 지금 지난 정부가 가장 우리 국민들한테 지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리스트인데요. 네. 또 사람의 이념적인 성향에 잣대를 가지고 공공 서비스를 지금 차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한 거거든요. 한쪽은 배제하고. 예. 이제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같느냐 다르냐 이제 그게 이제 논점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다르다? 예. 물론 이제 본질과 구조가 다르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문화부에 대해서 추측이 됐던 것들은 첫째는 규모도 방대할 뿐더러 어떤 이념의 잣대를 들이댄 거고 지금 그 청와대하고 환경부가 지금 논란에 있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전 정보도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기자 해보셨으니까
뭐 정권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들 다 일괄 사표 수립받고 또 본인들이 자유로 나가기도 하지만 끝까지 임기를 채우고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갈등을 빚기도 하고 네. 또 그런 사람들을 뭐 우회적으로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쫓아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있었습니다. 이건 뭐 네, 네. 특별한 일은 아닌데 다만 이제 이번 일의 사안을 저는 여기에다 좀 봐야 된다 보는데 본질이 뭐냐.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국정 철학이 경영 철학이 바뀐단 말이죠. 나는 여기에다가 방점을 두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의 그 경영을 갖고 있는데 이전 정부에서 보면은 그 공기업에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를 한다든지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채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데 급급했단 말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좀 다 해달라 이런 건데 그런 국가 지도자하고 경영 철학이 일치하는 분들을 아무래도 옆에 두고 해야 불협화음 없이 일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좀 봐야 되는 그래서 거고. 다르다. 예. 자, 정리해서 좀 일을- 여쭤보면은 규모가 다르다라 그러는데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와 이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규모가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뭐 숫자상으로만 보더라도 어제 김의겸 대변인 발표했지만 그쪽은만 2만 2천 명 정도를 관리를 했었고 예. 실제 또 그런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한 9천 명 정도. 뭐 그러면 이렇게 환경부 나왔죠. 리스트는요? 환경부는 25개 정도 그 환경부 산하의 기관이 예, 있는데 600여 예, 명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단 규모가 다르다. 자, 그렇죠. 그럼 뭐 규모가 크면은 문제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면은 문제가 안 된다는 논리적인 아니까 그건 빼고. 뭐 그렇죠. 자, 예. 제가 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는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찍어낸 거다.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는 국정 철학이 다른 사람을 걸러낸 거기 때문에 일을 하기 이거는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한 거다. 그럼 이념과 국정 철학은 다른 겁니까?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예, 일을 하기 예. 위해서 그 중심 잣대를 일에다 놓은 거고 업무에다가 이건 성향을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저희들 네 분도 앉아 있지만은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하나 예, 특정한 사안을 놓고도 근데 그걸 가지고 잣대를 들이댄 거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서로 근본적으로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는 예. 말씀. 예. 지금 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 과정이었고, 요거는 체크리스트였고 국정 철학과 맞느냐 틀리냐를 본 거는 과거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했었던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속가내기를 하고 찍어내기를 한 블랙리스트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죠. 하고 예. 괴를 같이 하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네. 자, 이 대목은 앞으로도 쟁점이 될 거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네. 정리 좀 한 번 더 하고 가보죠. 네. 뭐가 같고 뭐가 다릅니까? 네, 일단 숫자는 다르죠. 숫자가 숫자는 달라요. 확실히 뭐 21,362명을 대상으로 해서 342개 단체의 문화예술인들을 리스트했다라는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블랙리스트는 2만 명이고 2만 명 가까이 되고 환경부 리스트는 600명이고 예. 그리고 24곳이고 뭐 5명에 불과하다. 예, 예. 뭐 이런 국민들이 얘기입니다. 그 숫자 자체를 기억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예. 규모로 지금 규모로 보면은 여기는 10,000명 단위고 그다음에 예, 여기는 100명 단위고 또 예. 하나 다르다는 게 이제 저는 같은 점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르다는 게 대상이 예. 한쪽은 민간인이다. 문화예술인 민간인이다. 아, 그러네요. 민간인이네. 이 사람들은 공직자다. 공직자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과정이 좀 다르다. 예, 예, 과정은 뭐냐면 당시에 블랙리스트는 정무수석이 지시를 해서 교문수석으로 갔다가 근데 문체부로 지시가 내려갔다. 예. 근데 이거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이 논리에 사실 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함정이 뭐냐면 성향이라고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성향을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 점은 같다는 거죠. 이 성향이라는 건 어떠한 목적이라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면 그걸 우리를 두 글자로 사찰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자, 근데 리스트를 계속하세요. 보면 리스트를 보면 양쪽 문건에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새누리당 출신, 이 사람은 KIEP 출신, 이 사람은 지금 새누리당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 예. 뭐 이런 식의 동향이 들어가 있어요. 아, 정치적 성향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동향과 성향. 그러니까 이 사람 그게 왜 들어갔냐를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이 왜 사표를 던지지 않았느냐에 대한 분석을 예. 여러 가지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 분석은 네.
정치적 성향이나 국정 철학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가려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어쨌든 국정 철학이든 아니면 이념이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어떤 목적은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예. 그런 과정은 사찰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 정부한테 저희가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거는 공무원이든 공무원도 민간인이에요. 공무원이 민간인이 아니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사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죠? 예. 없는 거예요. 그걸 이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적폐라는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예, 현 그 전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사찰을 해서는 안 된다. 민간인의 동향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군과 국정원을 지금 개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실장님 말씀은 이거를 왜 동향을 파악했느냐에 대한 목적은 알 바가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같은 거다. 그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게 왜 이 공무원은 그러면 성향을 분석할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성향을 분석하면 안 됩니까? 자, 그 대목에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한 번씩 더 기회를 드릴게요. 차 교수님 말씀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찰은 안 되지만 그래도 감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원이나 또 각 부처에 감사실이 있는 경우는 산하기관 같은 경우가 과연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그 실무를 집행하고 있는지 그 여부는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산하기관에 대한 정당한 감사라는 이야기거든요. 정당한 감사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감사하는 과정에서의 일탈이 있는가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청와대가 지금 이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체크리스트였다 이런 이야기는 체크리스트가 뭡니까? 이 지금 산하기관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금 산하기관 임원들이 이 어느 출신들이 임기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은 따져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뭐 따져볼 수 있다. 된다. 그 정도는 따져봤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고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또 감사도 할 수 있다. 그걸 감사까지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자체 감사를 하는 거는 정상적인 업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과연 이 산하기관에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말씀대로 그것이 성향이든 국정 철학의 차이든 어쨌든 간에 특정 임원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표적적으로 해가지고 찍어내기식 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또 지금 이 환경부 문건에 보면 이 사퇴할 시 안 되면 고발 조치까지 하고 무기한으로 하겠다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이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주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돼서 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오히려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느냐 안 있느냐 그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권 차원의 에서 이루어졌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블랙리스트하고는 좀 개는 다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정부가 했던 대로의 그 간행 자체가 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부 부처나 또 장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체득화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눈높이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권 교체가 바뀌었으니 정권 교체가 되었으니 그 이전에 임명됐던 산하기관 임원들은 우리가 내보내는 것이 우리가 내를 임명해 준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해서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나온 일종의 하나의 정치적 부메랑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는 길의 하나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쳐야 될 통과 의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정권 차원의 그런 블랙리스트라기보다는 이 지금 정권 교체기의 혼란기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정치적인 관행들이 전형적으로 진행되면서 벌어졌던 일부 기관의 저는 일탈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차 교수님 어떻게 희한하게 제가 사전에 받아놓은 그 사전 질문하고 차 교수님 말씀하고 이렇게 똑같아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뭐 다 모르겠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관행이었다,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다, 감사였다 이러다가 나중에 다 문제가 돼서 다 줄줄이 감옥 가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럼 지금도 이걸 다 관행이었다, 정상적인 업무였다라고 막 주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두 분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간인이다, 뭐 공무원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대상은 민간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예. 감사였기 때문에 타당할 수 있고 그건 적법한 그러니까 이 행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지난번 노태강 전 그 문체부 국장의 이 해임과 관련해서 네. 당시 그러니까 뭐 노태강 말 안 듣는다고 예, 잘랐잖아요. 그렇죠.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아니고 공무원이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그때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그 인사권을 행사였다고 했다고 그랬죠. 이야기했지만 예.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1심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직권을 남용했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예, 있는 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지금 그 환경공단 임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감사 자체가 청와대는 정당한 이 인사권의 이 행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그것이 이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이 민간인이 아니고 준공무원이었다는 그러한 주장 자체가 노태강 국장의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꼭 그것이 들어맞지는 않다는 예,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뭐 질문하신 것처럼 그 이전 정권과 무슨 별 차이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고 좋습니다.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이니까 준공무원이니까 이것은 조사할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것이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예. 부분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좋습니다.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15분 넘게 이 얘기를 해도 지금 똑 떨어지는 답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답답한데 계속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하나씩만 여쭙고 갈게요. 임병식 부대변인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있다 딱 하나만 말씀하신다면. 같은 말씀인데요. 예, 문화부 박근혜 블랙리스트와 지금의 환경부 리스트는 요 점에서 분명히 다르다. 이념의 잣대로 되느냐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 잣대를 대느냐 이게 가장 다르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박근혜 때는 이념 이념, 가지고 촉가낸 거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한 거다. 차별하고 배제를 한 거고요. 그건 블랙리스트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번 경우도 물론 이제 저도 차 교수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속아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업무 능력에서 못 미치거나 예.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가능한데 다만 이제 저는 그 밑에 직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적법한 테두리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검찰 수사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실 가지고 지나치게 애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화에 또 오류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다르긴 다른데 뭔가 문제가 있을 것도 소지는 좀 있는데 너무 앞서 나가가지고 이게 그렇죠. 같은 예. 블랙리스트라고 예단하지 말자 이런 말씀. 그렇게 해서 섞어가지고 마치 전 정권에 있었던 거하고 같은 것으로 지금 예. 국민들한테 자꾸 오도를 시키면은 문제가 있다. 굉장히 좀 혼돈이 좀 나는 거고요. 예. 앞서 제가 일을 말씀드렸는데 그 KTX 해고 승무원들이 12년 만에 이번에 이제 복직이 네, 됐지 않습니까? 한 180명 정도가. 음. 그분들 같은 경우도 공기업에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자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기업이 국가가 운영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임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임원들을. 국가의 경영 철학과 경영 철학이 돈을 많이 버는 데다 방점을 뒀던 정권에서는 그런 것들이 용인이 됐지만은 그것보다는 사람에다가 좀 무게를 준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네. 그런 이념에 그런 생각에 맞는 분들하고 같이 가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정답 내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종호 실장님 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틀린 점 하나씩만 찍으라면 같은 점. 예, 같은 다른 점. 점이나 틀린 점이나 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같은 점이네. 죄송합니다. 같은 점. 예, 좋아요. 같은 점. 예. 같은 점은- 뭐가 그럼 본질적으로 뭐가 같아요? 본질적으로 뭐가 같으냐면 직권 남용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눈높이를 높여놨어요. 이 정부가. 그게 바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노태강을 비롯해서 문화부 문체부 직원들 잘랐을 때 공무원 잘랐을 때 판결문이 이렇게 돼요.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 요구 또는 면직하는 건 공무원 신분 보장 직업 공무원 제도를 침해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판결문이에요? 예, 판결문으로 직권 남용죄를 이렇게 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전부 다 기간이 남아 있었어요. 예. 더군다나 윤봉길 의사의 증손녀가
지금 그 국가 공공기관의 장이었는데 예. 지금 우리의 독립유공자들을 대우하겠다는 이 정부가 기간이 남은 그분을 압력을 넣어서 사퇴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정부가 높여놓은 눈높이에 이 정부 스스로 맞췄어야 된다. 박근혜 정권 때 만들었던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의 그 판결문에는 그 문건을 만든 목적과 의도는 언급되지 않았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목적과 의도에 상관없이 그런 똑같은 행위로 판단이 되면 환경부 리스트도 유죄다. 이 말씀이시에요? 그렇죠. 그 행위를 한다면. 예. 그런 말씀, 그런 논리시네요. 가장 큰 차이가요. 예. 그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직적으로 계획을 하고 모의를 하고 실행을 한 거고, 예. 이건 환경부 차원에서 장관 환경부도 정부 아닌가요? 환경부 장관도 정부 아닌가요? 근데 이걸 뭐 조직적으로 모의를 하거나 계획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우도 청와대 감찰반이고 뭐 청와대 뭐 일탈이라고 주장하긴 합니다만은 자, 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번 블랙리스트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건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공공기관 임원들인데 사실 공공기관 임원들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대통령제가 지속되는 한 5년 단임 대통령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공공기관 임원들 그 임기하고 대통령 임기하고 항상 이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이거 언제든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과거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을 때 당시 어제 뭐 청와대에서도 그 자료를 내놓긴 했지만 당시 그 일부 주요 매체들의 그 사설 제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 받쳤으면 전임 정권에 임명된 사람들 알아서 나가라. 그것이 뭐 이 새로운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사설을 썼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권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느 정권이든 이 부분 이 논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제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뭐 전임 정권에서 임명하더라도 임기는 끝까지 보장한다는 식으로 이걸 갖다 완벽하게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내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 더 큰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승자 독식의 이 논리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임원 자리가 역대 정권마다 이것이 정권의 전리품처럼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이 소위 말해서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들 전부 다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면서 달려드는 형편이다 보니 지금 이 예를 들면 적폐청산 드라이브 속에서도 이 지금 일부 부처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정치적 관행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 말씀만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전직 뭐 기자 출신들이 많아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다 이 정권 때마다 사실 되풀이돼 왔고 하다못해 같은 진영의 정권이라도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 넘어갈 때 사실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많이 사실 또 잘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진영 내에서도 되풀이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를 이 정부에서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를 국민들은 지켜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지금까지 이 정부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당성이 있다. 촛불혁명이다. 그리고 그 높은 윤리의식과 공공성, 공익성 이것을 강조해온 정부라면 이 문제를 스스로 사실은 풀었어야 됐다. 그런데 이것이 관례적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어떤 그런 그 되풀이하면서 가장 사실 문제가 됐던 게 저는 체크리스트라는 표현이 사실 문제가 좀 됩니다. 체크리스트라고 쓰고 어떻게 읽히냐면 착한 리스트라고 읽혀요. 너희들은 나쁜 리스트고 우리는 착한 리스트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것을 뭐랄까요? 선과 악구도로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정말 그래? 하고 계속 이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인데 우리 정부는 이렇게 풀겠다. 이런 식의 어떤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럼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30분 넘는 토론을 거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자, 뭐 판단들을 하시겠죠. 상황은 진전되는 거 검찰 수사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착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면 체크리스트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블랙리스트고 블랙리스트는 합법이고 체크리스트는 합법이다라고 하는 그 이 논리 구조에 대해서 뭐 국민들의 민심은 조금 더 좀 지켜보도록 하죠. 검찰 수사와 함께. 이것과 함께 지금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제일 큰 또 다른 그 굵직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서둘고 있습니다. 드루킹 재특검. 여당은 김경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김경수 구하기가 도를 지나쳤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패널 여러분들 의견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임병식 부대변인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김경수는 무죄다. 민주당은 뭐 일관되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바깥에 여론전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논리 근거가 뭡니까? 김경수가 무죄인데 재판부가 판결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근거는? 저는 유무죄 논란을 떠나서 그건 저희가 판단할 영역도 아니고 예. 이걸 대하는 그 민주당의 그 지도부의 처신이 굉장히 잘못됐다. 아, 오히려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유는요? 제가 이걸 민주당을 두둔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사법인데요. 네. 사법 판결을 불신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국가가 기분이 유지가 안 되는 건데 개인이라든지 당사자인 김경수라든지 김경수의 변호인이라든지 예. 또 언론인이라든지 또 국회의원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자기하고 난 마음에 든다 안 맞으면. 맞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 집권 여당의 공당이 원내대표가 나서가지고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다 판결을 불복하겠다 이런 프레임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저런 거를 선택한 데는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김경수가 가는 상징성이 있죠. 현 정권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핵심 측근 중에 하나고. 아, 그럼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를 그 연결고리를 동기화하는 그렇죠. 프레임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 걸 우려를 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계속 유죄로 가면은 이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는다라는. 뭐 당장 한국당에서 대선 뭐 불복해야 된다는 이제 논의가 나오는 건데요. 네. 저는 1심에서 판결이 이미 났으니까 우리나라가 3심제를 두고 있으니 2심, 3심을 지켜봐야죠. 차분히 지켜보고 지켜봐야 되는데. 변호인단들이 정말 치밀하게 논거를 해서 2심에서 대응할 생각을 해야지 저렇게 자꾸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저런 식으로 불지르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현명하지 못하고 2심 판결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우려가 좀 높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를 둘러싼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선택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차주현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리 뭐 재판부의 판단에 존중을 하더라도 네. 법정 구속은 너무 심하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 비판은 여권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죠. 뭐 저도 뭐 일종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도 저는 광역단체장이 이러한 혐의로 법정 구속은 좀 심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판단할 수 있어요. 뭐 예. 이 김경수 지사와 한솥밥을 먹으면서 정권을 만들었던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억하심정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마 부글부글 끓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심의 그러니까 이 재판부의 법리에 대해서 예. 이 상당히 뭐 이 개인적 차원이나 또 이 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 입장에서 조목조목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법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지금 그 논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앞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들어서서 소위 말해 적폐청산 드라이브 중에서 또 지금 사업부를 대상으로 하는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법원의 정치적인 독립, 중립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공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법리 논쟁을 벌리면서 그러니까 1심 그 판결문에 대해서 일종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지금 공개적인 반박을 하는 행위 자체는 일종의 그건 2심, 항소심에서 뭔가 정치적인 외압을 하려는 행사로 비친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지금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사업부 적폐청산 드라이브와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국민의 동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네. 그런 측면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정말 민주당 차원에서 억울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당 차원에서 가면 이 지금 그 변호인단을 구성을 하세요. 그래서 법리 논쟁은 법정에 가서 하시라는 거죠. 예. 탄핵법관은요? 왜? 예? 이해찬 대표는 법관 6명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그 사안은 좀 별개로 봐야 된다고 별개지만 생각합니다. 사법부 입장에서 별개인데 보면은 왜 지금 이 예. 상황에서 또 이 시점에 그걸 갖다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했다. 부적절하다. 차라리 하려고 예. 하면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 진작했든지 아니면 좀 더 이 상황이 좀 지켜보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오얏 나무 아래서 각근을 고쳐매는 식의 형태로 예, 꼭 빚을 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저는 지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당 차원에서 김경수 구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식의 이 법리 논쟁을 밖에서 한다는 부분은 정말 부적절하고 그건 법정에 가서 하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은 그럼 이 상황을 민주당의 판결 불복 프레임으로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일정 측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아, 봅니다. 예. 그런 본질적으로 판결 불복 프레임과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를 하시는군요.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김경수 도지사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됐을 경우에 예. 아마 갖고 오는 정치적 파장에 대한 우려를 때문에. 너무 지금 그 크게 또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항소심 또 상고심 재판에 앞으로 있을 재판에 예. 대해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이심 재판 결과가 났을 때 양승태 키즈들의 조직적인 뭐 재판 보복이라는 그러한 규정 자체에 본인 스스로가 너무 매몰돼 있는 것 같이 그런 같다는 모순에 생각이 빠져 듭니다.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너무 조바심이 예, 을 예.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 실장님한테는 뭐 이거 잘한 거냐 못한 거냐보다는 민주당이 얻는 이렇게 판결 불복 프레임을 해서 민주당이 얻는 건 뭐고 잃는 건 뭘까요? 자, 일단 얻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을 사실 목적으로 했다라고 일부에서는 비판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이 해요? 본질이 뭘까요? 지금 김경수 도지사가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댓글입니다. 자, 지금 다시 시계를 4년 전, 5년 전으로 되돌아보죠. 예. 박근혜 정부가 시작이 됐을 때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을 했던 게 댓글이에요.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을 조작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일부 진보 진영에서 그 대선 불복 운동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국가기관을 동원을 해서 지금 예, 댓글을 조작해서 정부를 획책했다, 찬탈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대선이 무효다라고 정말 일부에서 그래서 몇 년 동안 광화문에서 그분들이 시위도 계속해요. 예. 그런데 물론 그분들은 대선 불복이지만 민주당이 그것을 끊임없이 사실 지적을 하고 끝내는 그것을 밝혀내잖아요. 예, 자, 예. 그런 과정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 성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김경수 도지사가 스스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스스로 혼자 가서 킹크랩을 그러니까 선고 내용대로랍니다. 내용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거의 주도적으로 그 드루킹과 공범을 해서 댓글을 이렇게 조작을 했다. 예. 가능합니까? 김경수 혼자서?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얘기대로라면 자 선고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물론 컴퓨터 업무 방해 이거 자체가 큰 사건은 아니나 큰 어떤 예, 범죄는 예. 아니나 이번 사건은 대선 총선이라는 국가의 큰 어떤 그런 여론을 형성해야 되는 여론이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 앞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획책하는데 국회의원이 주도적이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장님 말씀의 핵심은 선거판에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진보 진영이 됐든 보수 진영이 됐든 선거판에 댓글 공작을 한 행위에 대해서 과거 정부에 줄줄이 다 감옥 갔으니까 이쪽에서도 했던 그 댓글 조작에 김경수 지사가 끝내 그게 연결고리가 확인이 되면 유죄임이 맞다라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유죄이라면 예.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파문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없다. 예.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 박근혜 정부 때 댓글 조작 시켰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선고일이다. 예, 군 시켜가지고 댓글 공작 시켰다고 해서 감옥 가가지고 오늘 선고 나요. 예, 오늘 그 유죄 나면은 그것도 파문이 클 것 같은데.
자, 이거 어떻게 갈 거야? 이거 재특검 가능합니까? 저는 뭐 재특검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금 벌써 민주당이 못 받아요? 재특검? 민주당은 아마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헌정사상 특검이 도입되고 난 뒤에 재특검을 한 경우는 또 처음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1심 재판에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차원에서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재특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 거의 없다. 좋습니다. 뭐 자, 그 재특검 일종의 없다. 그 자유한국당의 정치적인 뭐 레토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부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재특검 가능하다? 저도 불가능하다. 서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가기관이 개입돼 가지고 그 여론을 조작한 거하고 이번 건은 좀 사안은 좀 다르죠. 물론 이제 유죄 무죄는 이제 나중에 사법부에서 할 일이고 본질적으로는 좀 다르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설령 이번 2심에서 보석을 받아내고 2심에 승소를 하더라도 잃는 게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사법 불신에 대해서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좀 신중하고 좀 현명하게 좀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루킹 특검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지금 여야의 치열한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시간이 한 5분밖에 남지는 않기는 했는데 민주당 얘기만 할 게 아니라 한국당 얘기도 한번 좀 해보죠. 5.18 망언 한 방으로 자유한국당은 아예 쑥대발이 된 것 같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전당대회 지금 치르는 와중에도 끝내 이 5.18 망언 이 후폭풍을 자유한국당은 벗어나기 어떻게 보세요?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사실 그것은 예. 이게 후폭풍이 얼만큼 있을 수 있는 아닌가를 판단하는 건 정치인의 몫이잖아요. 아, 첫 판단이 잘못됐다. 그렇죠. 첫 지도부가. 판단 8일 날 예. 그 발언이 있을 때 예. 12일 날 사실은 후보자 등록일입니다. 4일의 시간이 있었고 물론 주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 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그 바로 다음 날 토요일 날 엄중하게 이것을 책임을 묻겠다라고 예, 했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절차를 우리가 지켜봐라. 국민들도 지켜봐라. 우리가 절차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지켜봤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왜 이것이 지금 공당이 주최한 건 아니에요. 개인별 의원들이 사실 주관한 거고 예, 물론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그 경중을 따져서 경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지도부가 엄중하게 이것을 다스리겠다고 했어야 일단 되는데. 한다면 예. 타당이라든지 국민들이 일단 지켜봤을 테고 그 예. 다음부터 하나씩 순서를 했어야 됐는데 그 다음에 지도부가 바로 대응 못했고 또 아니 뭐 얼핏 그냥 설렁설렁 사과로 넘어갔다가 사과만 3번을 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그 다음 순서로 윤리위에 해부되는 이런 어떤 미적지근하면서도 이 끊을 때 끊지 못하는 시작이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정확하게 보셨네.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사실 이 쓰나미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 버리니까 예. 그러면 첫 번째 단추를 못 깼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느냐? 네. 지금도 못해요. 지금은 그러네요. 어차피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변수가 돼버렸거든요. 김진태 등 3인방이 사고를 쳤지만 사태를 키운 거는 당 지도부였다. 이런 말씀. 예.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갔어요. 예. 저는 사실 이 5.18 망언의 그 밑바탕에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도부, 더 나아가서는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헌법 가치와 어떻게 보면 역사의식에 대한 부재가 저는 좀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만원 씨가 그 5.18 민주항쟁 과정에서의 북한군 개입 이야기는 예. 다들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는 그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사법적으로 결론이 결론이 났는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왜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이 말소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법에까지 반영을 시켰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비겁한 에드블론이 아니었을까. 심하게 자신들이 얘기하면요. 앞장서서 그 이야기를 못하지만 예. 저 지만원 씨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듣네. 그리고 저 기기로운 사람들이 있네. 그럼 저걸 우리가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진보정권이 지금 기반을 두고 있는 5.18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정치적 공격을 해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한 번씩 법에 맞아요. 반응을 맞아요. 시켜보니까 예. 이 법에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하는 사람, 그러면 좀 이 당내의 강성 우파적인 성격의 의원들이 지만원 씨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런 거 할 수 있지. 역사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 지도부가 처음에 그렇게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뭐 아니지, 이런 식으로 가면서 하다가 또 살짝 좀 보니까 이용해 보려고. 이용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적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서 지금 뒤늦게 발을 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투플레이시에요. 늦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헌법 가치와 역사식에 대한 부재 예. 이것이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럼 말하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지만원 씨의 주장은 거짓임이 6차례에 걸친 조사와 사법적 결과로서 결론 났고 맞죠. 대한민국 국정원과 미국 CIA도 그건 아니다라고 결론 낸 내용 심지어 맞죠? 전두환 씨도 아니라고. 맞아. 뭐 딴 사람 얘기할 거 CIA 얘기할 거 없어요. 전두환 씨가 씨는 신문화 아니라고 인터뷰에서 했잖아요. 아니라고. 누구보다 잘 이건 아시잖아요. 뭐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다 정리가 된 사안이고요. 예. 그런 걸 떠나서 상식의 문제에서 접근해봐도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비행기 헬기를 타고 오는 겁니까? 땅굴 파고 온 겁니까? 그러면 철책이 뚫렸다는 거고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5.18을 주도하고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이건 상식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차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한국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한국당 의원들의 역사 인식에 좀 문제가 좀 있다 이 사람들이.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망발 뭐 폭력이거든 또 하나의 또 폭력인데. 저는 그 예. 발언을 듣고 저게 가능한 얘기인가 싶을 예. 정도로.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 좀 더 좀 하고 싶은데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왜 저렇게 입장을 했다가 이 화를 자초했을까 했더니 이해는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라 동조해서가 아니라 여론을 보고서는 어떻게 좀 이거 좀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고 하다가 역풍 맞은 상황. 이해는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 상황 이렇게 지켜봤는데 어찌됐든 국회가 좀 돌아가서 법안이라도 좀 통과되도록 이런 자리 좀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종근 실장님, 차재원 교수님, 임병식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당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진행이 될수록 이슈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석방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이슈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묻는 질문에 탄핵 부정 논란에 대한 해명부터 꺼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곧이어 경쟁자들의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보낸 것이 보도도 돼 있고 실제로 확인도 됩니다. 그러면 권한대행으로서 그때 법무부가 그런 답변서를 보낼 때 말리셨어야지요. 한 이 토론장에서도 부당하다고 가다가 꼭 부당하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탄핵이 부당한 것이냐에 대한 OX로는 답변을 도저히 하실 수 없는 겁니까?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에 대한 모독,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발언이라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우경화 논란 속에 막말에 궤변 파문까지 더해졌습니다. 연설회에서 막말을 일삼던 김준교 최고위원 후보. 짐승만도 못한 저 종북 주사파 정권을 처단해야 합니다. SNS에선 지난 대선은 원천 무효라 자신이 현직 대통령을 비판한 게 아니라는 등 궤변을 이어가다가 당 안팎의 비판을 받고서야 결국 사과했습니다. 전당대회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는 시점에서 논란에 논란만 더해질 뿐 한국당이 건강한 대안 세력으로서 거듭날 비전과 로드맵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바쁘니까 질문이 많아요, 제가. 네. 황교안 전 후보가 박근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 X표 딱 뜰 때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탄핵이 틀렸다라는 거였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격받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라 그래요, 지금은? 일단은 현재 황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조금 수세에 몰리니까 세모라고 답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원래 했어요. 동그라미 X가 아니라. X 말고 세모가 있었으면 세모를 들었을 텐데. 네. 오세훈 후보는 동그라미, 김진태 후보는 X. 뭐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니까. 네. 그건 뭐 논외로 치고. 황교안 후보가 뭐라 하느냐가 관심사였는데 질문이 절묘하기는 했어요. 네. 박근혜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 O냐 X냐. 얼마나 고민했을까.
황교안 후보가 세모라고 지금 조금 해명을 하는 이유는 예.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 예. 절차에 좀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네, 어떻게- 국민들이 듣기에는 네. 저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뭔 소리예요? 글쎄요, 뭐 지나가는 탄핵은 어쩔 수 존중하는데 없고, 절차는 이상했다? 뭐 본인이 또 법사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절차가 중간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진영에서 그렇다면은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권한 대행 시절에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예.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황교안 후보는 오세훈, 김진태 예, 예. 후보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고 그래요, 여기서 좀 예.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오히려 세모라고 하고 싶었다라는 워딩이 그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하는군요.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끄집어서 우리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 고된 직업이다 보니까 네. 황교안 후보 머릿속과 정치적 계산까지 우리는 감안을 하고 짐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 이유가 있죠. 이렇게 세모라고 답하고 싶어하는 황교안 후보의 속사정. 일단은 뭡니까? 너무 1번. 극단적으로 치우쳐 보이는 것도 싫고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지지층, 예. 뭐 태극기 부대까지 포함한 그쪽에게는 호소하고 싶은 그런 예.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모 이전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김진태 후보를 상당히 의식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저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좀 끄집어 내서 설명을 하자면 예. 제가 딱 그 장면을 봤을 때는 황교안 후보가 예. 김진태 후보가 2등을 하고 선전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건 재밌는 분석이네요. 무슨 네.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낙선을 하더라도 예. 2위, 3위가 누구냐, 그리고 그 후보들이 얼마나 득표하느냐가 향후의 정치 판도를 또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1987년 대선 때 네. 김영삼, 김대중 후보는 낙선을 했지만 예. 그들의 순위 그리고 그들의 득표 이런 것들이 향후 한 20년간의 정치 체제를 규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언론에서는 의미 있는 2등이라 그러잖아요. 네. 예, 그리고 예. 그러한 선거를 정초선거라고 예.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에게는 이번 전당대회가 정초선거이고 예. 그리고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표가 되더라도 예. 김진태 후보가 상당히 득표를 많이 하면 그쪽 지지층, 예. 그쪽 스펙트럼에게 앞으로 끌려다닐 수도 있다. 재밌네요. 차라리 그 표를 내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탄핵에 대해서 나는 반대했다. 자, 좋아요. 라고 그러면 얘기하는 자,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김수민 것 같아요. 평론가가 황교안 후보로 비잉유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자, 어찌됐든 대세론에 있고 내가 될 것 같기는 해. 네. 당대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2등을 오세훈이 하느냐 김진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역학관계가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오세훈 2등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황교안 후보가 대선 주자로서 본인 입장도 그렇고 예. 자유한국당의 향후 진로를 놓고 봐도 그렇고 일단 태극기 부대는 지지층으로 잡혀놓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조금 더 중도로 확장해야 되는 그런 길이 필요하고 당장에는 그것을 펼칠 수 없으나 대표가 된 이후에는 그런 행보를 가야 될 수 재밌네요. 있는데 네. 잘못하면은 김진태 후보가 많은 득표를 할 경우에 당 내의 극우층에게 붙들려서 예. 그 확장 행보를 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선이 된다면 이왕이면 2등은 차라리 오세훈 후보가 예. 하는 쪽이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벌써 2년 됐나 3년 됐나.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땅땅땅 했을 때 황 대행이 바로 논평 냈잖아요. 네. 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으시겠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시계를 다시 돌려서 현 시점에서 박근혜 탄핵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이제 존중하고 박근혜를 딛고 미래로 갑시다. 자유한국당이요. 이렇게 말하면은 표가 김진태로 확 쏠릴 것 같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히려 이제 오세훈 후보한테 갈 표를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효과보다는 김진태 후보에게 뺏길 표를 막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이번 행보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래서 싶습니다. 세모를 들고 싶었으나 네. 세모가 없으니까 순간 고민하다 X표를 들었다. 네. 이해돼요. 근데 아마도 세모를 든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뭔가 조금 공정해 보이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또 법률가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한다.
이런 또 해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세모다라고 근데 자신의 뭐 입장을 좀 해명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해는 되지만 네. 수긍은 잘 안 되실 것 같기는 해요. 그게 한 번에 딱 와닿지 않을 겁니다. 예, 주문을 할 때 커피 따뜻한 거로 드려요, 아이스 커피로 드려요 그러는데 저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헷갈리잖아요. 네. 예, 이거 줘야 되는 표를 줘야 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따뜻한 건지 이게 시원한 건지 네. 차가운 건지. 일관성이 있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예. 국민들 대중들이 느끼기에 확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정치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표현을 해야 맞아요. 될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자, 그런 정치 공학적 분석 말고 객관적 데이터로 현재 판세는 어때요? 아까 네. 말씀하셨으니까 여전히 황교안 대세로는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거 뭐 사실 당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아니 뭐 해보지 여론조사 않아서 결과는 신문에 다 나오고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지금까지는 황교안 대세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유지되고 같은데 있다. 근데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구도가 양쪽으로 갈라질 때 중간에 끼면은 답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네. 떠올려 볼 수 있는 사례가 2002년 대선 때 정몽준 후보, 예.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 이런 경우는 1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3등으로 처지는 이런 끼어 있는 처지해야 되는 후보들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황교안 후보의 행보가 선거 전략과 전술로 봤을 때는 끼어 있는 행보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표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은 듭니다. 그렇군요. 예. 8,000명에 달한다라는 그 집단적으로 입당했다라는 8,000명 그 태극기 부대의 표심이 김진태 후보한테는 지금 큰 이 동력이 된다는 거는 맞죠? 현장에서는 크게 동력이 되는 것 같고. 예, 현장 분위기만 놓고 보면 그렇죠. 뭐 김진태만 뭐 난리가 났더만요. 김진태 후보하고 좀 다른 길을 가는 후보들한테도 직간접적인 심리적 압박은 되는 것 압박이 같아요. 될 정도로. 근데 문제는 그 태극기 부대가 당내에서 이건 어차피 1인 1표 싸움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수적으로 많은가 적은가 그리고 자유한국당 전통적 지지층을 태극기 부대와 동일시할 수 있는가 이 네.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저 현장 분위기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태극기 부대가 점령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전당대회 현장 분위기 자체는 김진태 연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파문하고 뭐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기도 순으로만 놓고 본 김준교 새로운 정치 스타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화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야, 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은 뭐 자신의 이름을 국민들 알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 데는 당황스럽습니다. 홍보에는 크게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조금 스타일을 구기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과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내놓은 해명이 젊은 혈기에 정제되지 못한 표현과 말실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젊은 혈기라는 표현은 저는 젊은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표현이라고 몇 살이에요? 생각합니다. 몇 살이라 본인을 젊다고 얘기해요? 1982년생이니까 82년생이면 참고로 저랑 동갑이시네. 네네. 예. 근데 이제 저도 조금 어린 나이에 공직을 해봤지만은 오히려 젊다는 틀에 갇혀버리게 되면 누군가가 변명을 해줄 때 그 친구가 젊어서 그래라고 변명하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거든요. 아니 뭐 생체적 나이가 젊다 늙었다는 중요치 않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정치인이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정치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는데 어떠한 언어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떠한 비전을 주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건데 저 김준교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매우 독특하긴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젊은 혈기에 그랬다라고 하는 변명은 청년 정치인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좋아요. 줄 수 그러면 있고요. 저 그 평가는 뭐 유권자 여러분들이 해주실 테니까. 그리고 이제 과한 발언에 대해서 좀 급하게 수습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정 안 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 있을 수 있는 저 친구 너무 나가는데라고 하는 시선이라든지 또 과한 발언에 따른 당 선관위의 징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막아보려는 수준에서 하는 해명이 아닌가. 그렇게 아니 뭐 풀이가 당 됩니다. 어르신께 뭐 사과하느냐냐고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첫 단계 대통령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도 않았고 수정하지도 그렇습니다. 않았어요. 네, 본인의 기조는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뭐 좋아요. 국민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당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얘기 거론하지 말자고요. 요거 하나. 나 덕분에 자유한국당 지지도 상승한다에 500원 걸겠다. 네.
요거에 대해서는 당내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뭐 글쎄 뭐 갈릴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좀 우습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많이 알렸다, 그건 맞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근데 이 워딩도 웃긴 거는 500원을 건다. 야, 이왕 걸 거면은 좀 크게 뭐 내가 팔 하나를 건다든가, 그렇게 내 재산 전체를 건다든가 좀 이 정도 좀 싸나이답게 그러면 또 나와야지. 과한 발언이라고 해서 스스로 해명해야 되는 그런 500원이 사태가 올 뭐예요? 수도 있겠고. 500원이. 그렇죠. 500원이란 말은 우리 개그 프로에서 그러게요. 뭐 궁금하면 500원 뭐 이렇게 할 때는 없던 얘기고.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네. 저는 저 발언 막말 발언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지도 떨어진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그쪽. 진행자지만 이거는 정말로 자유한국당도 그 공평한 비판을 네. 위해서 저는 떨어진다에 500원 걸겠어요. 조금 팔 하나는 더 쓰시죠. 팔 하나는 5만 원 정도는. 겁나서 못 걸겠고 네. 못 걸겠고. 예. 그 지지도가 오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실제로 이 발언에 지지도 추세 대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지지도 추세는 5.18 망언 파동 부터. 때문에 여론조사에 보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있는데, 추세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김준교 후보 스스로도 알 겁니다. 당 내에 당원들 그리고 태극기 부대를 포함한 열광적 지지층을 규합시키는 그런 시도에 불과한 것이지 당의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지지도도 과연 당내에서 오를까 그런 의문도 듭니다. 사실 청년 최고위원 부문에는 현역 의원인 신보라 후보가 출마를 해 있어서 굉장히 유력한, 하필이면 기호도 1번을 받았고 그러네요. 기호 2번이 이제 김준교 후보인데 예. 김준교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청년 최고위원 당선보다도 일단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당내의 태극기 부대층에게서 젊은 대표 주자로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 정도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총선에서 공천을 시도한다. 그렇게 또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아 나가겠죠. 결국은 태극기 부대를 보고 간다는 얘기인데, 얘기 나온 김에 태극기 부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 품고 가기도 힘들고 내치기는 더욱더 어렵고 뭐 이제 딜레마처럼 돼버렸습니다. 내치기 어려운 것은 태극기 부대를 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을 보니까 자유한국당 지지도랑 엇비슷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모두 태극기 부대스러운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 확보되어 있는 지지층은 태극기 부대는 안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태극기 부대를 숙청함으로써 종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행보가 현재 자유한국당한테 불가능하다. 특단의 용기가 수치로만 없는 놓고 보면 4, 5%, 네.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나온다고 봐도 될까요? 네, 얼마 전에 뭐 여론조사 결과도 몇 시간 전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정도 되겠죠. 예, 20% 중반이거나 조금 아래거나 네. 이 정도. 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북미 2차 정상회담하고 날짜가 겹친 채로 27일 날 그대로 합니다. 네, 맞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되겠다. 문의 남자, 문재인의 남자, 양정철이 돌아온다. 네. 안 돌아온다 그랬는데 돌아오기로 했어요? 확실하게 돌아오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달에 양정철 씨가 국내에 잠깐 귀국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일본에 일본에 체류하고 있고요. 근데 무슨 자리를 뭐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이미 지난달에 여권 관계자들이 민주연구원, 그러니까 민주당 부설연구소죠. 여기 원장직을 제안했고 일단은 양정철 씨가 거부, 사양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이라는 데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새누리당 이 자유한국당으로 내려오는 그 여의도 연구 보수층에서는 여의도 연구소 같은 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카운터파트처럼. 네. 그리고 양정철 씨가 문재인 정권 출범 때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이거 공직이에요? 아닙니다. 민주당 민주연구원은 부설연구소이고 사실 국가에서 정당법에 따라서 보조금도 국고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당의 기관이기 때문에 당 부설기관, 연구기관이죠. 네. 그래서 청와대도 아니고 내각도 아니고 의원도 아닌 이 공직들이 아닌 자리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또 양정철 씨가 원래 기획통, 전략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자리를 어떻게 보면 맞춤해가지고 준비한 것이 민주연구원 원장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핵심 질문. 자, 맡을까요? 안 맡을까요? 저는 이제는 좀 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핵심 질문.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내년 총선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일단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 양정철 씨 입장이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불출마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공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총선은 선출직이잖아요. 공직 아니잖아요.
근데 공직에 들어갈 수 있죠. 국회의원. 그래요? 네, 그 자, 공직에 어찌됐든 비단 뭐 임명직만 애매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애매하니까 네. 뭐 그거는 자 내년 총선에 양정철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매우 중요한 구도이기 때문에 네. 관심들이 높잖아요. 네. 어떨까요? 너무 이른가? 저는 뭐 안 나온다 쪽에 조금 더 나온다. 걸겠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오게 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겠죠. 그 저울추가 50을 넘어가느냐, 네, 그게 중요할 것 두고 같고. 봅시다. 자 민주정책연구원장직은 맡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총선 출마는 아직 모르겠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랙리스트라는 게 뭘까요? 법적인 건 잘 모르겠고 여기에 오르면 불이익 받는다, 안 좋다 이 정도는 상식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문화부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 줄줄이 감옥을 갔으니까 이제는 만든 자, 지시한 자 그냥 안 좋다가 아니라 감옥 간다 이게 더 큰 상식이 됐습니다. 자 그럼 그 나쁘고 무서운 걸 문재인 정권도 만들었다는 이 의혹 사실관계는 명확히 따져야 됩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표 명단 이건 존재하는 걸로 나왔고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보고된 문건 이것도 검찰 압수수색으로 팩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청와대 해명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 관리 감독하고 사표받는 거 정상 업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검찰은 국정 철학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단 만들고 사표를 압박한 본질과 구조는 박근혜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랑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본질상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내용상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국민은 애매하니까 검찰 수사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 마이크 잡고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하지 마라 이래버렸습니다. 그럼 검찰한테 수사하지 말라 경고하는 건가? 남이 한 건 블랙리스트고 내가 한 건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딱 단정하는 건가? 불필요한 의심과 논쟁을 자초합니다. 국민이 검찰 수사 차분히 지켜보자니 청와대도 조용히 지켜보는 게 도리라 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